이런 하락장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엔비디아가 10배 됐듯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2010년부터 QQQ 차트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테크주가 들어있는 이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 있죠. 이 ETF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세요. 정확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그게 이제 연준이 돈을 풀러서 올라간 결과인데, 그거를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지지선까지는 안 닿았지만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제 이런 레벨을 보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주식은 결국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빅테크 관련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률 대비 조금 고평가돼 있다. 성장률과 금리 대비. 그거에 대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남은 캐시를 사용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발류에이션 분석은 제가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건 다른 영상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하락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현금 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2018년 11월 15일. 그러니까 거의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비뉴랑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대폭락했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2018년 12월 21일 기사인데 엔비디아가 54%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S&P 500의 최악의 주식이었어요. 엔비디아가 2018년 때. 그때 금리도 올리기 시작했고 엔비디아 실적이 그냥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비슷한 뉴스가 있었죠. 2020년 갑자기 매출 가이던스가 원래 한 20%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5, 6%로 내리면서 주가가 이날 폭락을 했었죠. 지금은 그래도 꽤 잘 지탱해주고 있지만요. 그래서 비슷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이게 매출을 보시면 좀 하락했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 트레일링 말고 그냥 쿼럴리로 봤을 때도 여기서 하락을 했었고, 여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시면 좀 비슷해요. 보시다시피 50, 53, 46, 6%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하진 않아요. 이때는 마이너스 매출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플러스를 예상하니까, 왜냐면 데이터 센터 쪽은 아직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PC랑 이제 랩탑, 칩 쪽 성장률이 전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큰 거는 예상 안 해요. 어차피 지금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에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에서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하던지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2018년 때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 5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레벨 때 투자를 하셨으면 딱 10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반 만에 고점에서 파셨으면 10배가 된 거죠, 여러분 투자액이. 지금도 보시면 이 정확하게 이 상승 트렌드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히 이번에도 지지선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4년부터 그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기간이 있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크게 하락하는 기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이번에 가이던스랑 실적이 그렇게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좀 매수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PE가 물론 2018년 때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이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플러스 성장률을 아직까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멀티플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락장이 있을 때 오히려 준비를 하시면서, 이쯤에선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쯤에선 매수해야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QQQ도 최근에 버블로 올라갔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요 상승 채널 박스권을 계산을 했을 때 정확히 또 이 코로나 바닥 딱 요 평행되는 레벨에서 반등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QQQ도 여기서 이제 8.6%가 내려오면 또 지지선 레벨에 있고, 이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애플 같은 주식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최근에 아이폰 14 나온다는 뉴스도 있고 여러 펌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 더 잘 지탱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애플도 결국 이 상승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봐요.
지선까지 내려오는 데는 악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 보세요. 2013년부터 제가 그린 거예요. 보시면 정확히 하나, 둘, 셋, 네 번 지선 레벨에서 정확히 반등을 해줬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널이 그려지고 이런 지지선 레벨에서 주식들이 결국은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좀 유니크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적자인 기업으로 수년 동안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흑자 전환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 좀 전기차 쪽을 밀어주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요 움직임이랑 지금 이 흐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 테슬라는 요 박스권 안에서 뚫고 올라가야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고 만약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 고려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차트를 크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테슬라는 주민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지지선 레벨 정확히 여기서 지탱해 줬고, 요게 저항선 레벨인데 여기까지 지금 못 올라온 상태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좀 지수가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선 레벨 매수 준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도비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 중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닥보다 훨씬 더 내려왔죠. 요거는 이렇게 지지선이 여기서 끊긴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려봤는데 결국 이 장기적인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락한 다음에 이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고려를 할 수 있고, 차트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비슷해요.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을 해준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 준비를. 그래야지 이런 하락장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엔비디아가 10배 됐듯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좀 단기적인 반등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둬서 이렇게 그려놨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저항선이 뚫렸을 때 주가가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유니크한 상태라서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이킹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3.25에서 이제 3.5 사이에서 멈출 걸로 한 1, 2주 전만 해도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다시 3.75, 4 사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좀 최근 하락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야 될 딱 세 가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금리만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좋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낮을수록 무조건 주식시장한테 좋을 거예요. 자, 근데 금리 인상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따라 움직이죠.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면 금리 올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금리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PI를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CPI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몇 달 뒤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잡는 거를 확인하시려면요, 음식이 내려와야 돼요. 정말 음식이랑 렌트 가격, 에너지는 차트적으로 좀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CPI가 제대로 잡혔다, 그리고 진짜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려면은 저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유가예요.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 차트. 지금 유가가 두 달 동안 26%가 하락했을 때 나스닥이 21% 올랐어요. 이건 정말 아까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로 일단 알고리즘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해줬고, 이게 며칠 전 차트예요. 최근에는 나스닥이 아무래도 하락했으니까 그게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최근 유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금 사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지금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게 이 유가 움직임인데, 저는 이 하방 박스권을 왠지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좀 걱정되는 면이 하나 있다면요, 유가가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가는 하락 트렌드에서 이제 좀 상승 트렌드로 좀 변환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이 채권 금리. 제가 TMB로 그냥 썼어요. 물론 레버리지이고 지금 20년 채권 금리를 모니터링하는 케이스인데, 채권 금리는 어차피 같이 움직일 거예요. 2년, 10년, 20년 다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낙서같이 그리긴 했지만 박스권 하락할 때 하락했고, 박스권 상승할 때 상승했고, 요 기간 보이죠? 박스권 하락할 때 나스닥 굉장히 잘 올랐고요. 지금 다시 상승 기간이 있죠. 최근에 갭 상승도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다시 이게 하락 트렌드로 넘어갈 때 또 주식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특히 기술주랑 유가랑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채권금리가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유가랑 채권금리 그리고 진짜 금리를 잘 보세요. 그리고 CPI 리포트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이쯤에서는 주식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